네, 안녕하세요. 올라온 NFL 김민준. 유재경입니다. 네, 디비저널 라운드 이제 첫 번째 날 경기를 하고 이제 퇴근하자마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와, 스포는 안 하겠습니다만, 진짜 아직까지도 여운이 많이 남네요. 뭐 와일드카드 라운드도 그랬지만 디비저널 라운드에서도 이제 명승부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 중계 중에 저 픽다운 유동균 해설위원이 와일드카드에서는 조금 이제 애매한 팀들도 올라오는 반면 디비저널 라운드까지 올라오는 팀들은 진짜만 남는다. 그래서 더 재밌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확실히 좀 그런 경기가 뭐 첫 번째 경기에서 나온 것 같고 일단 이제 두 번째 날 펼쳐지는 경기들에 관련된 와일드카드 라운드 리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날 경기들 프리뷰까지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경기는 이제 와일드카드 첫 번째 경기였던 LA 램스와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경기입니다. 34대 31로 LA 램스가 승리를 가져갔죠. 음, 그러니까 펜서스의 이제 마지막 슈퍼볼 진출을 이끌었었던 이제 쿼터백 캠 뉴튼이 이제 경기 전에 게스트로 참여를 해서 이 펜서스의 킵 파운딩이라는 이제 드럼을 치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해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로 이제 시작된 2025 시즌 플레이오프의 첫 경기였는데 사실은 이제 램스의 일방적인 우세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뭐 예상이 많았었죠. 뭐 저 음. 또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펜서스가 분전을 해주면서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승부를 예측할 수 없었던 아주 재밌었던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캔서스의 첫 번째 공격이 고포리 실패로 끝나면서 상대 진영에서 이제 공격권을 이어받았던 램스의 선제 터치다운이 나왔고 1쿼터 막판에 이제 브라이스 영의 인터셉션을 램스가 나쿠아의 두 번째 터치다운으로 응징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야 이게 굳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걸 보는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경기이긴 했거든요 사실. 음, 여기까지는 좀 예측대로 흘러갔던 거였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펜서스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었는데 사실은 이제 자신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싱 공격이 기대만큼 잘 풀리지를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추격에 성공을 했다는 것이 좀 눈에 띄는 점이었어요. 네. 일단 이제 두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스페셜 팀에서 아이자 시몬스 선수의 얘기를 해야겠죠. 음, 사실 애리조나의 드래프트 1라운드 출신 라인베커로 이제 데뷔를 할 때만 해도 엄청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이제 기대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결국엔 자리를 잡지 못하고 뭐 자이언츠를 거쳐서 이제 이번 시즌 펜서스에 합류를 했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시몬스가 뭐 부상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필드에 복귀를 한 것은 이제 11월 말이었고 사실상 스페셜팀 전문 요원으로 이제 뛰었다고 봐도 무방한 시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음. 이날 전반에 이제 상대 펀트 리턴을 아주 터프한 태클로 이제 깔끔하게 저지를 해낸 데 이어서 4쿼터에 이제 결정적인 펀트 블락을 만들어내면서 펜서스의 제역전 터치다운을 만드는 발판을 마련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음. 만약에 펜서스가 승리를 했었다면 이 아이디어 시몬스의 좀 활약이 더욱 주목을 받지 않았을까? 네,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년차 리시버 제일런 코커 선수가 4쿼터 초반 52야드짜리 캐치 그리고 4쿼터 막판에 제역전 터치다운을 포함해서 개인 커리어 한 경기 최다 리시빙 야드 기록을 플레이오프 데뷔전에서 갈아치웠습니다. 무려 134야드의 리시빙 야드를 기록을 했는데 만약에 팬서스가 이겼더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뭐 아이자 시몬스 그리고 제일런 코커 이 선수들의 활약이 더욱더 빛났을 텐데 팀이 패배를 하면서 활약들이 조금 빛이 바래게 됐습니다. 음. 반면에 이제 램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기대했던 경기력이 뭐 나왔느냐 하면 그거는 아니었다고 해야겠어요. 음. 특히 이제 리드를 잡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팀 전체적으로 매우 조급해 보였다는 생각이 저는 경기를 보면서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조급하게 하지?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 경기의 뭐 프리뷰 단계에서 한 10.5점 정도의 램스의 우세가 예상이 된다. 뭐 이런 이제 도박사들의 예측이 있었는데 마치 한 펜서스에게 10점을 깔아주고 또 뭐 그 이상을 이겨야 하는 팀처럼 굉장히 좀 조급해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그런 음. 부분들은 좀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해 보였어요. 그래서 네. 결국 이제 여러 차례 실수들이 나오면서 패배 위기까지 몰리기도 했었는데 그 장면들에 대해서 지금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대표적인 장면이 이제 17대 7 10점을 앞서 있는 상황에서 손쉬운 필드골 기회가 있었는데 굳이 고포릿을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하고 공격권을 내줬던 부분. 그리고 이제 스태포드가 이제 그 패스를 하는 과정에서 손에 태클을 당하면서 패스 정확도가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패싱 게임 위주의 공격을 고집을 하다가 시간을 태우지도 못하고 득점을 좀 추가하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연출이 됐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차피 석점으로 이기나 30점 차로 이기나 똑같이 이기는 거잖아요. 어차피 다음 라운드 진출이 목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상대적인 약체인 펜서스를 상대로 본인들이 좀 꼬아서 경기를 하다가 본인들이 꼬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램스가 극적인 생존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4쿼터에라도 이제 역전을 허용한 뒤에 조금 뭐 생각의 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러싱 공격의 비중을 높이면서 이제 공격의 밸런스를 좀 찾았던 부분. 그리고 이제 경기 종료 2분 39초를 남기고 이제 반드시 터치다운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튜 스태포드가 어떤 그 상황을 즐기면서 7번의 패스 시도 중에 이제 6번 성공, 그다음에 패스로만 이제 71야드를 전진을 했거든요. 예, 음, 그러면서 기어코 이 타이트엔드 콜비 파킨슨에게 결승 터치다운을 연결을 시켰던 것이 램스의 승리의 원인이었습니다. 네. 뭐 경기 전반적으로 좀 흔들리는 구간도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슈퍼볼 우승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올 시즌 그 올프로 퍼스트 팀에 뽑힌 쿼터백의 클래스라는 게 뭔지 확실하게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올프로 퍼스트 팀은 정말 뭐 고스톱 쳐가지고 따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 실력으로 증명을 하고 퍼포먼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어쨌든 매튜 스태포드가 왜 올 시즌 자신이 최고의 쿼터백이라고 불렸는지 보여줬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일드카드 라운드를 아주 극적으로 램스가 통과를 했고, 이제 시카고로 이제 무대로 옮겨서 베어스와 컨퍼런스 챔피언십 진출을 다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음, 이제, 펜서스의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펜서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참 오랜만에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던 아주 의미 있는 시즌이었습니다만 아쉽게 이제 한 경기 만에 탈락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음, 이제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단 브라이스 영, 이 주전 쿼터백의 5년차 옵션을 실행하겠다는 이제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네. 뭐올 시즌에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이뤄냈죠. 패스 성공률이라든지 뭐 패싱 야드, 터치다운 인터셉션 비율, 뭐 색 허용 패스 레이팅 이런 뭐 전반적인 지표들에서 모두 다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브라이스 영의 이제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날 경기 중에 슬개골 쪽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카트를 타고 떠났던 이제 레프트 태클 이케미 코누 선수가 어떤 컨디션으로 다음 시즌에 돌아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음. 어쨌든 이제 긴 암흑기를 뚫고 모처럼 인상적인 이제 시즌을 치렀기 때문에 물론 이날 패배가 굉장히 아쉽기는 하겠습니다만 뭐 펜서스의 선수단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함께 견뎌온 팬들에게 좀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볼까요? 그린베이 패커스와 시카고 베어스의 경기입니다. 7번 시드 그린베이 패커스, 2번 시드 시카고 베어스의 맞대결이었는데 31대 27로 시카고 베어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음. 와, 이 경기도 진짜 대단했죠. 그러니까 이 두 팀의 이제 이날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잠깐 이 두 팀의 라이벌리에 대한 역사를 잠깐만 짚어보면 음, 1921년에 이제 첫 만남을 시작으로 이날 경기까지 이제 총 213번째 경기를 치른 두 팀이었어요. 네, 그래서 NFL 역사상 특정 팀의 매치업으로는 이제 가장 많이 맞붙었던 두 팀일 정도로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라이벌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 두 팀의 이제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면 초창기에는 이제 베어스가 리드를 잡았지만 그 흐름이 바뀐 거는 이제 1990년대 초반, 이제 브렛 파브가 그린베이의 주전 쿼터백으로 올라오면서였죠. 음. 네, 그러면서 이제 에런 로저스, 조던 러브로 이어지는 이 계보. 계속해서 이제 그 그린베이가 시카고 베어스에게 I own you를 이제 외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쭉 이어져 왔다가 이날 경기를 기점으로 그리고 올 시즌 어쨌든 이제 정규 시즌에서 1승 1패를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날 경기를 기점으로 이게 완전히 역전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베어스가 이 경기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98승 109패 6무로 아직은 이제 패커스가 상대 전적을 꽤 앞서고 있어요. 근데 음. 지금 베어스가 젊은 쿼터백, 그다음에 또 아주 능력 있는 감독을 영입을 하면서 분명히 좀 반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 팀의 라이벌리도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포인트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전에 이제 웜업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부터 양팀 선수들이 좀 신경전을 벌일 만큼 굉장히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경기가 펼쳐졌는데 전반은 완벽하게 패커스의 흐름이었습니다. 음. 이 쿼터에 이제 베어스가 케일러 윌리엄스의 인터셉션, 그다음 이제 연속된 고오볼의 실패 등으로 이제 굉장히 공격 템포가 뚝뚝 끊어지는 사이에 패커스는 3연속 터치다운 드라이브를 만들어내면서 전반을 21대 3으로 마쳤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여유 있는 리드를 잡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후반전에 좀 분위기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 후반전에 일단 베어스 수비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스텝업을 하면서 어쨌든 그린베이 패커스의 공격을 꾸준하게 좀 막아내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전반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고포릿 악귀가 들렸다. 저 댄캔벨이 독을 풀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이게 이렇게 자멸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벤 존슨 감독의 오펜시브 플레이 콜링도 뭐 이게 기조가 바뀌었다라기보단 실행하는 선수들의 어떤 그 퍼포먼스가 달라지다 보니까 결과까지 좀 이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펀터가 부상을 당한 건지 아니면 뭔가 브랜든 스테일리의 조언을 갑자기 벤 존슨이 듣게 된 건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음. 이날 경기 내내 펀트를 한 번도 차지 않고 적극적인 고포리 시도를 계속해서 이제 베어스가 시도를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문을 두드리다 열렸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이제 4쿼터 들어와가지고 정말 엑스팩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타이트엔드 콜슨 러브랜드 그리고 이제 부상에서 돌아온 롬 오둔제가 여러 차례 빅플레이들을 만들어 주면서 베어스 공격의 혈이 정말 뚫렸고 전반에 이제 패커스가 그랬던 것처럼 베어스도 3연속 터치라운 드라이브를 DJ 모어 리시빙 터치다운으로 완성시키면서 결국은 시카고 베어스가 최후의 승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중에도 나왔었는데 이제 베어스의 플레이오프 역사에서 최다 점수차 역전을 했던 것이 뭐 7점 차다. 뭐 이런 이제 자막들이 여러 차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날 베어스가 무려 18점 차의 리드를 극복하고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이날 플레이오프 데뷔전을 치렀었던 케일러 윌리엄스인데 기록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엄청 좋은 경기는 사실 아니긴 했어요. 패스 성공률 50%에 그쳤고 361 패싱 야드에 두 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인터셉션도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어, 썩 좋다라고 얘기하긴 좀 어려운 수치긴 하지만 후반전에 베어스의 공격을 이끄는 과정을 놓고 본다면 아, 베어스도 드디어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찾았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플레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그 포켓이 무너지면서 왼쪽으로 이제 돌아 나간 이후에 크로스바디로 이제 연결했던 패스 같은 경우에 보통 그렇게 크로스바디로 던지게 되면 가다가 볼이 죽어야 되는데 어깨가 얼마나 좋은지 볼이 계속해서 살아가더라고요. 저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아직까지도 뭔가 더 발전시켜야 될 그런 여지는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재능은 진짜 진퉁이다.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오른손잡이 쿼터백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포켓을 돌아 나가서 패스를 던질 때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이제 공을 던질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왼쪽으로 돌아 나가게 되면 사실은 일종의 이제 역동작에 걸린 채로 공을 던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온전한 힘을 다 이 볼에 넣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케일러 음. 윌리엄스가 정말 엄청난 어게임을 한번 보여주면서 아주 클러치 플레이를 잘 해냈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제 뭐 전반적으로 팀을 승리로 이끄는 쿼터백이라는 건 뭐 수치를 떠나서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특히나 이런 큰 점수 차에서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쿼터백이 있다라는 건 시카고 베어스에게도 이 다음 무대, 그 다음 무대까지도 좀 기대를 하게 만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포스트 게임 인터뷰를 하는데 치즈 강판 갖고 나와가지고 이제 치즈 갈면서 좀 꺼드럭대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스타성은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패커스 팬들이 이제 즐겨 쓰는 응원 소품 중에 하나가 이제 치즈 모양의 모자인데 음, 그뭐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회사에게 이제 치즈 분쇄기 모자를 쓰고 나와서 이제 진짜 그 분쇄기까지 들고 나와서 막 치즈를 갈면서 막 혀를 낼름거리면서 아주 상대를 뭐 티베깅하는 이제 그런 퍼포먼스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앞으로 이제 베어스와 패커스의 라이벌리는 이어지니까 음. 만약에 이제 내년에 패커스가 이제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만약에 베어스를 꺾는다면 패커스의 조던 러브는 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켈러 윌리엄스가 팀을 역전으로 이끌면서 승리까지 만들어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지만 이날 경기 중에 라인베커 TJ 에드워즈가 심각한 발목 부상을 입으면서 이제 카트에 실려 나갔는데 남은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이제 더 이상 뛸 수가 없다 그래요. 더 높은 곳을 좀 바라봐야 되는 베어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한 패커스 이야기를 좀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핵심 선수들의 부상 공백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 2년 연속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고배를 마시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음, 조던 러브가 기록적으로는 턴오버 없이 4개 터치다운 패스를 성공을 시키기는 했습니다만 음, 후반의 공격이 차갑게 좀 식어버린 것이 굉장히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러닝백 조시 제이콥스의 어떤 생산성이 잘 나오지를 않으면서 앞서 있던 상황에서 적절히 시간을 태우는데 좀 실패를 했거든요. 예, 음. 그러면서 패커스 입장에서는 좀 경기 템포를 늦추는 것이 필요했었는데 그러질 못하면서 베어스에게 좀 역전의 빌미를 제공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규리그에서도 40야드 이상 필드골 성공률이 50%에 그치면서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됐었던 브랜던 맥매너스가 결국 플레이오프에서도 사고를 치고 말았는데 뭐 전반 막판에 이제 55야드짜리 필드골을 못 넣은 건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4쿼터 엑스트라 포인트 그리고 44야드짜리 필드골까지 모두 날린 건 결정적인 이제 패배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스노우볼이 굴렀거든요. 음, 결과론이기는 하지만 이 맥마너스가 두 번의 필드골 그리고 하나 엑스트라 포인트를 모두 넣었다면 뭐 점수상 이제 패커스가 오히려 이길 수도 있었고 음,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55야드는 사실 쉬운 거리는 아니니까 4쿼터 킥들 그 두 개만 넣었어도 연장전이 가능했고 음, 정말 100번 양보해서 엑스트라 포인트 킥만 넣었어도 그 음, 마지막 패커스의 공격에서 무리하게 이제 터치다운 시도를 하지 않고 필드골을 통해서 연장을 노릴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음. 이 맥마나스가 세 개 킥을 모두 놓치면서 결국에는 글쎄요, 이거 뭐 결과론이라고 하기에는 맥마나스의 지분이 꽤 상당했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고, 네. 결국 이제 정규리그 마지막 4경기 그리고 이날 와일드카드 라운드까지 5연패를 당하면서 좀 용두삼이 시즌이 되고 말았는데 패커스는 이제 마이카 파슨스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다음 시즌 드래프트 1라운드 픽도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음. 오프 시즌 동안 좀 부상을 당했던 선수들이 좀 재활을 잘 해줘야 될 것 같고 어쨌든 1라운드 픽이 없는 만큼 더욱 치밀한 이 오프 시즌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린베이 패커스와 시카고 베어스의 경기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살펴볼 경기는 LA 차저스와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경기입니다. 16대 3으로 페이트리어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7년 만에 플레이오프 승리를 거두면서 페이트리어츠가 디비전 라운드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음, 슈퍼볼 53 이후로 이제 첫 번째 플레이오프 승리였어요. 음. 중계 때도 이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패트리어츠 입장에서는 올 시즌 이제 14승 3패라는 성적과 함께 드레이크 메이의 퍼포먼스가 쉬운 스케줄 덕분이다라는 평가를 좀 뒤집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경기였거든요. 드레이크 메이와 관련한 이야기부터 좀 해보면,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플레이오프 데뷔전에서 승리를 기록하기는 했습니다만, 출발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플레이오프 데뷔전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좀 긴장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반의 퍼포먼스가 좀 저조했었는데 후반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드레이크 메이가 시즌 중에 보여줬었던 좋았던 모습으로 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268야드에 터치다운 하나, 인터셉션 하나, 66 러싱 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경기를 마무리하게 됐는데 사실 뭐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제시 민터의 리그 최상급 패스 디펜스를 상대로 후반에 보여줬었던 퍼포먼스를 다음 경기에서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도 좀 더 높은 곳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날 두 번의 펌블이 있었거든요. 하나가 이제 로스트가 됐고 하나는 다시 이제 리커버를 했는데 볼 시큐리티 이슈가 아마 다음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날 그 왼쪽 오펜시브 라인이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서 경기를 뛰기는 했습니다만 글쎄요, 뭐 이 선수들이 정규 시즌에 건강할 때 보여줬던 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음. 어쨌든 일주일간의 또 다음 경기에 대한 준비 시간이 있는 만큼 컨디션을 더 끌어올리는 것이 텍산스전에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는 이제 그 말씀해주신 두 선수가 있었던 부분에서 패스 프로텍션이 조금 잘 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세기 세 개가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음 주에 얼마나 개선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러싱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윌 캠벨 선수가 돌아온 이후에 이제 럼블락 쪽에서는 굉장히 좋아진 수치를 보여줬었던 패트리어츠의 오라인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올 시즌 초반에 좋지 않았었던 라몬드레 스티븐슨이 10번의 캐리로 53야드를 전진을 했고 리시빙 쪽에서도 이제 3번의 캐치로 75야드를 전진을 하면서 128 스크리미지 야드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패스로 기록되긴 했습니다만 짧은 패스를 받은 이후에 달려나가는 플레이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러싱과 유사한 형태의 플레이였고 이렇게 러싱이 계속해서 좀 잘 풀린다라고 하면 다음 경기에서도 러싱을 많이 섞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패트리어츠의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최종 스코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날 패트리어츠 승리의 원인은 이제 수비 쪽의 그 공헌도가 더 컸다고 봐야겠어요. 네. 뭐 6개 색, 2개 펌블 유도 올 시즌 최고의 압박률인 56%를 기록을 하면서 허버트를 정말 많이 괴롭혔었는데 이게 차저스의 망가진 오라인을 상대로 만든 성적이기 때문에 이게 다음 경기까지 이 기록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는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휴스턴 텍산스의 오라인도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만 차저스의 오라인만큼 안 좋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 수치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이제 우려가 됐었던 부분은 넘버원 코너백 크리스티안 곤잘레스가 4쿼터에 컨커션 판정을 받으면서 빠졌었거든요. 네, 다행히 컨커션 프로토콜 클리어가 되면서 텍산스와의 경기에는 출장할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해요. 음. 와, 경기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참 차저스 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패트리어츠의 수비가 굉장히 탄탄했고 글쎄요, 좀 물샐 틈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음, 커버리지도 확실했고 어떤 빅플레이를 허용하지 않는 부분들 필요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쿼터백 프레셔도 잘 됐고 그러다 보니까 패트리어츠가 거의 뭐 셧아웃에 가까운 완벽한 수비를 경기 내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마이크 브레이블에 대한 칭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브레이블의 리더십을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장면이 이제 밀튼 윌리엄스가 경기 막판에 이제 게임 셀링을 하는 색을 만들고 브레이블과 이제 포옹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헬멧과 이제 얼굴이 부딪히면서 그 브레이블의 입술이 찢어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피가 나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정말 그 형님 리더십으로 팀을 성공적으로 잘 이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이너스티 시절과 좀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니까. 다만 그 당시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주는 경쟁력 있는 모습이 이날 경기에서도 조금 이제 비슷한 향기가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 음, 그래서 과연 이 마이크 브레이블과 드레이크 메이 콤비가 장기적으로 이제 빌 벨리책, 톰 브레이디의 후계자가 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차저스는 뭐 빈공 속에 이제 터치다운 없이 3득점으로 이제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음, 결국 저스틴 허버트의 플레이오프 첫 승 도전은 이제 다음 기회로 또 미뤄지게 됐어요. 네. 저는 이제 경기 내내 그 저스틴 허버트가 패트리어츠의 수비진에게 얻어맞는 거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특히 이제 오라인의 양쪽 태클이 올 시즌에 부상으로 빠지면서 오라인이 진짜 자동문 수준이었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사실 이 오라인을 갖고 플레이오프에 온 것만 해도 저스틴 허버트가 얼마나 대단한 쿼터백인가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러싱 공격이 조금 더 잘 풀렸다면 이 허버트의 부담도 그만큼 내려갔겠지만 말씀 주신 대로 러싱 공격도 결국에는 오펜시브 라인이 버텨주질 못하면 음. 그 기능을 하기가 좀 어렵고 뭐 S급 러닝백이 지금 차저스 로스터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키마니 바이달이라던가 오마리온 햄튼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습니다만 현재의 오펜시브 라인을 가지고 패트리어츠의 수비를 뚫는 것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날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차저스가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그렉 로만을 경질을 했습니다. 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오더라도 경기를 이기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반면 저 수비는 정말 좋았죠. 제스 민터가 확실히 여러 팀들의 감독 하마평에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날도 이제 그 전반적인 수비 지표 보면 5개 색, 2개 턴오버를 만들어냈고 특히 이제 서드 다운에서 11번 중에 4번밖에 컨버전을 허용을 하질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강력한 수비를 구축한 제스 민터가 내년에도 차저스에 있을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고 내년에 남는다고 하더라도 후내년에는 거의 떠날 게 확실시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수비가 계속해서 좀 경쟁력을 유지를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제스민터가 만약에 내년에 남는다라고 했을 때는 공격 쪽에서 보조를 좀 맞춰주면서 아마도 내년에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와일드카드 라운드 6경기 중에 마지막에 열렸던 이 휴스턴과 피츠버그의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30대 6으로 휴스턴이 완승을 거뒀습니다. 네. 텍산스의 수비가 정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간 경기였죠. 방패로 두드려 팬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경기 뭐 최종 스코어를 보더라도 피츠버그 공격팀이 6점을 냈는데 휴스턴의 수비가 픽식스를 통해서 7점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만 봐도 얼마나 휴스턴의 수비가 압도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네. 윌 앤더슨 주니어, 데닐 헌터 이 두 선수를 앞세운 텍산스의 수비진이 애런 로저스를 상대로 4개 색, 2개의 턴오버를 만들어냈고 전진 자체를 거의 허용을 하질 않았습니다. 왜 휴스턴 텍산스의 수비가 이제 덴버 브론코스, 시애틀 시혹스, 그다음에 이제 휴스턴 텍산스까지 탑3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탑3 중에서도 왜 일황이라는 평가를 받는지를 이날 경기를 통해서 좀 확실하게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피츠버그가 경기 내내 토탈 전진 야드가 175야드에 불과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27분 30초 가량의 볼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 정도밖에 전진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 휴스턴 수비가 얼마나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를 알 수 있는 기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게임이 터지고 나서부터 조금 야디지를 허용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훨씬 더 물샐 틈 없는 수비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반면 저 CJ 스트라우드와 휴스턴 텍산스의 공격은 매끄럽질 않았습니다. 수비가 상대 진영에서 턴오버를 만들어내면 뭐 짧은 필드 기회에서 필드골 차고 이러면서 이제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250야드의 터치다운 하나, 인터셉션 하나 뭐 나쁘지 않은 기록인 것 같지만 4쿼터에 들어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스코어가 7대 6에 불과했고 사실상 이제 스틸러스의 수비진에 막혀서 마지막에 게임이 터지기 전까지는 별다른 활약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날 센터와의 호흡이 조금 안 맞으면서 펌블이 무려 5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볼 시큐리티 이슈가 앞서 패트리어츠 얘기할 때 드레이크 메이에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날 스트라우드가 보여준 볼 시큐리티 이슈가 훨씬 더 좀 컸거든요. 글쎄요, 다음 경기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승리를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스킬 플레이어진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날 이제 크리스찬 커크가 144야드 한 개 터치다운으로 니코 콜린스 대신 넘버원 리시브 역할을 잘 해줬어요. 예, 근데 음, 이날 이제 경기 중에 니코 콜린스가 컨커션 부상을 당하면서 이탈을 했는데 일단 다음 디비저널 라운드에서는 이제 결장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휴스턴에게는
좀 큰 전력 손실이 좀 될 전망입니다. 네. 콜린스가 있을 때 크리스찬 커크가 퍼포먼스가 나는 것과 없이 퍼포먼스가 나는 건 굉장히 또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콜린스의 결정이 굉장히 좀 뼈아프게 느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틸러스는 이 경기를 이제 패배를 하면서 한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경기를 패배한 이후에 마이크 탐린 감독이 자진 사퇴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스틸러스에서의 장기 집권을 마무리를 짓게 됐는데 플레이오프 이제 7연패가 됐죠. 이 경기까지. 어, 그러면서 경기 막판부터 해서 경기 끝나고 나서도 이 에클시어 스타디움에서 톰린을 경질해라라는 찬트가 계속해서 좀 울렸다라고 해요. 그 부분이 조금 마음을 많이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도 이제 경질을 당하기 전에 본인이 좀 먼저 명예롭게 물러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걸 보면 마이크 톰린도 이제는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빅벤의 말년 시기부터 좀 비슷한 흐름이 계속됐었죠. 네. 음. 어떻게든 이제 플레이오프 막차는 타지만 사실은 이제 진짜 강팀들을 만났을 때는 좀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마이크 톰린 감독도 조금 이제 피로감이 쌓였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20년 가까이 이 장기 집권을 하는 중에도 한 번도 5할 승률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그 기록만큼은 또 톰린의 가치를 또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슈퍼볼 우승도 했던 감독이니까 충분히 역사에는 또 굵게 이름이 남겨져야 할 이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단 1년이었지만 주전 쿼터백이었던 에런 로저스도 은퇴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인터뷰에서 직접적으로 은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했던 멘트들의 내용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이날 경기 막판에도 계속해서 이제 로저스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 보면 에런 로저스가 어쩌면 이 경기가 현역 마지막 경기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더군다나 스틸러스에서는 로저스가 남겠다라고 하면 연장 계약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로저스가 이 스틸러스에 와서 마이크 탐린과 만들었던 어떤 관계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개인적으로는 스틸러스에 남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에런 로저스가 예전에 이제 브레이디가 패치를 떠나서 이제 벅스에 갔을 때처럼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는데 쿼터백이 절실하게 필요한 팀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딱히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상황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물론 이제 로저스도 옛날의 로저스가 아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로저스가 현역 마지막 경기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계 중에 이제 괜히 좀 짠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앉아가지고 그런 그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올라오는 표정을 보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에런 로저스를 좋아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헤이터에 가까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마음이 짠하고 좀 아쉬운 느낌이 드는 건 이게 미운 정도 정이라고 좀 오랫동안 에런 로저스를 보면서 정이 많이 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볼 우승 경험도 있고 또 역대 많은 기록들을 또 세웠던 아주 훌륭했던 쿼터백이었는데 마지막에 조금 이제 여러 팀을 다니면서 생각보다는 이제 성과들이 잘 나질 않고 좋은 마무리가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음. 제츠로 이적했을 때 좀 잘 풀렸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이제 그것이 잘 되질 않으면서 커리어가 좀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시즌 에런 로저스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와일드카드에 펼쳐졌던 경기들 모두 리뷰를 해봤고 이제 디비전 라운드 2일차 두 경기 프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경기는 휴스턴 텍산스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경기입니다. AFC 5번 시드 텍산스와 2번 시드 패트리어츠의 경기고 내일 한국 시간 이제 월요일 새벽 5시에 열리는 경기입니다. 네, 그래서 음. ESPN과 ABC에서 현지 중계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조벅, 트로이 에이크먼, 리사 살터스, 로라 러틀리지 ESPN의 중계진이 참여할 예정이에요.
네. 도박사들은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석점 우세를 많이들 예상을 했는데, 글쎄요. 일단은 이제 굉장히 비슷한 컬러의 두 팀이죠. 양 팀 모두 이제 수비를 베이스로 한 팀이고 젊은 쿼터백을 중심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팀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휴스턴 텍사스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입니다. 이 두 팀이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는 두 번을 만났는데 두 번 다 이제 페이트리어츠가 이겼고 마지막 맞대결이 이제 2016 시즌 디비저널 라운드 맞대결이었어요. 당시 이제 34대 16으로 페이트리어츠가 승리를 거두고 올라가면서 슈퍼볼 50일까지 우승을 했습니다. 산스 입장에서는 저희가 늘 플레이오프 때마다 말씀드리는 이제 프랜차이즈 역사상 첫 번째 컨퍼런스 챔피언십 도전, 네, 또다시 나서는 뭐 경기가 될 텐데 글쎄요, 뭐 휴스턴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이제 한창 잘 나가던 칩스를 만났을 때보다는 그나마 좀 난이도가 낮은 매치업이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관전 포인트들이 있죠. 뭐 하나씩 짚어가 보면 페이트리어츠의 오라인과 텍사스의 패스러시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 오라인이 얼마나 이 윌 앤더슨 주니어 그리고 데닐 헌터 이 두 선수를 상대로 오랜 시간 동안 버텨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드레이크 메이가 지난 차저스와의 경기에서 볼을 조금 이제 오래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저스전에서 색 5개를 맞았고 펌블도 2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가 이제 로스트가 됐는데 이미 뭐 텍산스 수비진의 강력함은 스틸러스전에서 증명이 됐고 뭐 그 전에 이제 정규 시즌들을 치러 오면서도 강력한 모습들을 바탕으로 이제 포스트 시즌까지 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본다면, 해체 오라인이 얼마나 버텨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스턴의 공격 이야기를 좀 해보면 지난주 피츠버그와의 경기에서 이 센터와 스트라우드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여러 차례 스냅 미스가 나오는 장면들이 좀 목격이 됐었거든요. 네, 음, 이게 분명히 좀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설령 최종적으로 이제 스냅이 미스가 돼서 펌블이 되지 않더라도 약간 너무 낮게 혹은 너무 높게 와서 스트라우드가 그 공을 확보하는데 조금 더 에너지가 들고 시간이 0점 몇 초라도 더 소요가 된다면 그거 자체가 사실은 패트리어츠 수비에게는 또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휴스턴이 일주일 동안 이제 경기를 준비를 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이 얼마나 됐는지가 또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이제 말씀해 주셨던 CJ 스트라우드의 볼 시큐리티 이슈, 그리고, 어, 브레이크 메이의 볼 시큐리티 이슈까지 양팀 쿼터백들의 볼 시큐리티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양팀 모두 이제 수비가 강한 팀들이기 때문에 런 게임으로 얼마나 쿼터백들의 부담을 덜어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양팀의 쿼터백들이 경기를 지배하기는 사실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텍사스 수비의 강력함 그리고 휴선 오라인의 어떤 자동문 시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는 이제 런 게임에서 공격을 풀어줘야 쿼터백들이 좀 덜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페이트리어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튼 윌리엄스와 로버트 스필레인이 복귀를 하면서 런 디펜스에 대한 안정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텍사스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리그 최고의 수비이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는 사실 텍사스가 조금 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런 게임만 놓고 보면 윌 캠벨이 복귀하고 이제 라몬드레 스티븐슨, 트레비언 핸더슨 이런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페이트리어츠가 런 게임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비 쪽에서는 텍산스, 공격 쪽에서는 패치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 이제 밸런스 패치가 좀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팀의 런 게임이 조금 더 빨리 흐름을 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또 쿼터백들의 패스 플레이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일드카드 라운드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패트리어츠의 수비는 굉장히 커버리지가 탄탄하고 이제 약점이 없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다면 음, 휴스턴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좋은 모습이 나왔지만 특히 이 태클링 능력에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패트리어츠가 이런 이제 러싱 공격들을 시도를 했을 때 이 프런트 세븐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 선수들까지 다 참여를 해서 얼마나 빠르게
태클링을 해서 패트리어츠의 전진 야드를 줄일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하나의 팩터가 될 부분은 니코 콜린스의 경기 불참이죠. 컨커션 부상을 입으면서 이날 이제 공식적으로 경기에서 아웃이 됐는데 크리스찬 커크가 지난 경기에서 144야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콜린스가 없는 상황에서도 같은 생산성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특히나 패트리어츠의 넘버원 코너 크리스찬 곤잘레스가 컨커션 프로토콜을 이제 클리어를 하고 이날 경기에 나서는 것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패츠의 패스 수비는 100% 전력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뭐 이날 뭐 저스틴 왓슨도 컨커션으로 빠졌고 크리스찬 커크 그리고 달튼 슐츠 이런 선수들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진 텍사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지금 많은 득점을 할 수 있는 뭐 컨디션은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타이트한 경기 속에서 이 로우 스코어링 게임 양상으로 좀 흘러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공격팀이 많은 전진을 하지 못했을 때 펀트도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결국에는 엔드존을 넘지 못한다면 이제 필드골 트라이도 이제 그만큼 늘어날 텐데 그런 상황들에서 이 스페셜팀 선수들이 어떤 실수를 하지 않고 필요한 플레이들을 잘 해낼 수 있는지 이런 데서도 좀 승부가 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이제 양팀 쿼터백들의 실수를 어떤 수비팀이 더 많이 유발을 하느냐, CJ 스트라우드와 드레이크 메이 중에 누가 더 많은 실수를 하느냐가 좀 승부를 가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음. 이렇게 이제 텍사스와 페이트리어츠의 경기 프리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마지막 경기인 LA 램스와 시카고 베어스의 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8시 30분에 이제 펼쳐지는 이번 디비저널 라운드 마지막 경기가 되고 이 NBC 마이크 트리코, 크리스 콜린스워스, 멜리사 스타크, 캐리 하터의 중계진으로 현지 중계가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현재 도박사의 전망은 이제 램스의 3.5점 우세를 점쳤는데 이 경기가 이제 이번 디비저널 라운드의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두 팀이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역대 두 번의 맞대결이 있었는데 1950년 내셔널 컨퍼런스 플레이오프에서 램스가 24대 14로 승리를 거뒀었고 1985 시즌 NFC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는 베어스가 강력한 수비의 힘을 앞세워 램스를 셧아웃 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베어스는 그 시즌에 최종적인 우승팀이 되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음, 약 40년 만에 플레이오프에서 다시 만나게 된 두 팀인데 뭐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좀 궁금하고 사실 이번 시즌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지난 시즌에는 이제 케일러 윌리엄스가 뭐 승리를 거두기는 했습니다만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은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큰 참고 자료가 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네. 또 하나의 팩터는 날씨인데 그 현지 시간 일요일 저녁 시카고의 날씨가 체감 기온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는 강추위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윈디 시티잖아요. 원래도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시카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추운 날씨에 의해서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턴오버라든지 패스트트랍, 킥미스 이런 부분들을 줄이고 상대에게 얼마나 그 실수들을 유도해내는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음. 두 팀의 이제 부상자 리포트들을 좀 살펴보면, 베어스는 이제 라인베커 TJ 에드워즈를 잃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와일드카드 라운드에 나서지 못했었던 세이프티 CJ 가드너 존슨이라던가, 레프트 태클 브렉스톤 존스가 이제 복귀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력 유지에 좀 성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고, 램스도 사실 발목 부상 때문에 이제 펜서스전을 건너뛰었던 이 오펜시브 케빈 다슨이 부상을 털고 복귀할 예정이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호재라는 생각입니다. 양 팀의 이제 공격과 수비에서의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보면 램스의 막강한 리시버 듀오 푸카나쿠와 다반테 애덤스 이 두 선수를 베어스의 세컨더리가 막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역시나 이제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지난 그린베이 패커스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베어스가 20야드 이상의 패싱 플레이를 7번이나 내줬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앞둔 베어스가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준비를 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준비를 한다고 해서 다 막을 수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게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로미오 dob스나 매튜 골든 같은 이 패커스의 리시버들보다
나쿠아, 애덤스 이런 선수들은 사실 1대1 상황에서 더 막기가 어려운 더 클래스가 높은 리시버들이라고 봐야겠어요. 네, 그래서 음, 이번 경기 이제 복귀를 하는 CJ 가드너 존슨이 이 코너백들에게 잘 붙어주면서 좀 힘이 되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면 이제 베어스의 공격, 램스의 수비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램스의 패스러시를 베어스의 오펜시브 라인이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베어스의 득점력이 조금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램스의 이 세컨더리 선수 개개인의 역량이 아주 뛰어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베어스의 다양한 리시빙 옵션들이 세퍼레이션을 만들어 낼 때까지 오라인이 얼마나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승부처가 될 것 같은데 경기 막판까지 양팀 모두 집중력이 뛰어난 팀들이고 특히 이제 시카고가 이번 시즌 4쿼터 막판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음, 특히 경기 종료 2분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경기를 뒤집은 게 와일드카드 경기 포함해서 벌써 7번의 경기가 있습니다. 이게 한 시즌 최다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램스 입장에서는 설령 리드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절대 방심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이 두 팀의 감독에 대한 관심이 또 많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두 감독 모두 굉장히 젊고 그리고 굉장히 그 공격적인 스킴에서 천재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감독들 간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관심들을 많이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지난주에 그린베이 패커스와 시카고 베어스의 맞대결이 시카고 베어스의 승리로 끝이 났잖아요. 근데 벤 존슨 감독이 멜 라플러 감독과 굉장히 척을 지고 있잖아요. 두 감독 간의 사이가 좋지 않고 경기 끝나고 나서도 이제 악수를 하는 과정을 봤을 때 진짜 가서 형식적인 악수하고 서로 이제 등 돌려서 사라지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고 벤 존슨 감독이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도 그린베이 패커스를 계속해서 만난다라는 건 맨 라플러를 1년에 이제 2번 이상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멜 라플러가 또 션 맥베이에게는 사형이잖아요. 시애나 코칭 트리에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동문수학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램스의 감독으로 오게 됐을 때도 멜 라플러가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하기도 했었으니까 두 감독 간의 사이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제 사형의 복수를 또 해야 되는 션 맥베이예요. 2017년에 이제 션 맥베이가 램스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에 굉장히 리그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죠. 지금 9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맥베이 이후에 가장 임팩트를 크게 남긴 젊은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저는 이제 벤 존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음, 두 사람의 맞대결이 좀 기대가 되고 두 사람 모두 이제 창의적인 오펜스를 통해서 지도력을 인정을 받았다라는 이제 공통점은 있지만 음, 세부적인 스타일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야겠어요. 이 맥베이가 어떤 치밀한 프리 스냅 모션 설계, 그다음 이제 플레이 디자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좀 혼란에 빠뜨리는 데 좀 중점을 두는 스타일이라면 벤 존스는 이제 물론 필요한 상황, 이제 비상 상황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정해진 동선에 따르도록 요구를 하기는 합니다만 음, 기본적으로는 이제 선수들이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좀 자율성을 주는 스타일에 가깝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음. 두 감독의 좀 비슷한 듯 다른 이 지력 싸움까지 더해져서 더욱 치열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램스와 베어스의 경기까지 디비저널 라운드 2일차의 두 경기 프리뷰를 다 해봤습니다. 정말 이제 그 오늘 중계를 하고 와서 느끼는 느낌인데 점점 더 플레이오프가 불이 붙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시즌이 끝나간다라는 아쉬움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 1회 경기로 이제 확 또 줄어들고 남은 경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어, 오늘 그리고 이제 내일까지 또 디비저널 라운드 잘 즐겨주시고 저희는 이제 다음 주 컨퍼런스 챔피언십이 열리기 전에 또 돌아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